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2월 달에 만나고 3월 달은 건너뛰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중동 전쟁 있었고 저희가 추경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우리 기자님들 뵐 짬이 좀 안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마 대변인실에서는 계속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우리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식품부로서는 대변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2월 달에 뵀을 때하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를 조금 더 가까이 어떻게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나중에 정말 이것도 한번 평해 주십시오. 원래대로 돌아갈 건지 이런 방식도 괜찮은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로서는 지금은 휴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상황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평하시는 분들이 중동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향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추경을 했고요. 추경에 있어서 우리 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10개 사업에 3,775억 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우리 차관님을 단장으로 해서 중동 상황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비닐, 식량, 원예, 축산, 식품 각가지 분야를 우리가 7개 분야로 나눠서 매일매일 공급망하고 가격 부문하고 모니터링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거진 문제들 중에서 가끔 언론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게 비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료 원료가 특히 무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원료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 부분이 굉장히 공급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파악된 거에 의하면 저희들이 요소 원료를 8월 말까지는 비료 공급에 문제 없도록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비료 사용량의 97%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정도에 올해 쓸 비료량을 미리 파악해서 그 비료량에 대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중의 공급이 잘 파악하고 못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걱정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나프타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원예용 비닐도 있고 멀칭 비닐도 있고 농업 분야의 비닐이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6월까지는 저희가 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농협 단위로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재고가 부족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보 파악을 해서 공급 물량을 전부 조정을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하여튼 대응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지금 현재는 식품업계에서 이제 포장재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쓰이니까요. 그 부분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이제 우리 치료받고 이러는 동물병원에서 또 주사기라든가 이런 부족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쓰는 주사기도 인체용 주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사기 매점에서 금지라든가 충분하게 공급량 확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것도 우리 수의사 협회 등이랑 해서 물량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부 단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품업계 이야기도 전달을 저희가 정부 내에도 중동 상황 대응 장관 방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로 신호등 체계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식품업계 이야기를 수시로 전달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물량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서 염려하실 만한 상황은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마 가장 우리 관심이 많은 분야가 농협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런가 싶어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우리 부 차원에서도 우리 윤원수 국장이랑 팀들이 몇 군데 지역에 가서 설명회 하는 자리도 있었고, 또 이제 몇몇 분들은 또 거기에서 상당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정부 안에 동의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고 있고, 먼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농협개혁의 이슈가 뜨거운데, 저희들이 그 농협개혁안 1차적으로, 이거 1차안입니다. 1차안을 지금 이야기한 건 일단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농협의 감사위원회를 외부에 신설하는 것, 요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말하자면 감독 권한이 미치는 것이 농협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회사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감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 우리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조합원 직선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감사위원회라든가 정부의 감독권 확대를 두고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이 부분은 그간 내부의 감사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감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 거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조합원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여야 하는데, 선거로 당선이 되게 되면, 직선제로 선거로 당선이 되게 되면 중앙회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이거 뭔가 개혁의 방향하고 반대가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하면 이게 그 농협의 감사위원회 설치와 맞물려 있는 대목입니다. 그 조합원에게 선택 권한을 드리고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트랙이 같이 마련된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농협의 좀 더 민주적인 어떤 절차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면서도 또 농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1차 개혁안을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게 사실 좋은 농협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라든가 사실은 2차 개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차 개혁안은 지금 이미 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생각에 6월 달까지는 2차 개혁안도 만들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국민들하고 조합원들을 샘플을 떴죠. 그래서 갤럽에 의뢰를 했어요. 크레이가 갤럽에 의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79명, 국민들 1000명, 그 다음에 조합원 1079명에서 2079명의 샘플인데요. 여기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협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 내지는 찬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원의 경우 94.5%가 찬성하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국민들의 95.1%가 필요하고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물었는데요.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의 86%, 국민의 93%가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83%, 국민의 91%가 찬성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67.5%, 국민들의 85%가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그 추경 끝나면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것을 5월 18일부터 저희는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원 채용도 할 거고요. 또 조사원들 이제 교육을 또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적으로 조사원이 농지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적인 토대 이것을 만드는 농지법 개정도 또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농지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게 그 조사를 할 때도 원활하게 조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왜 농지 조사를 하느냐 중요한 게 투기 근절이죠. 제일 첫 번째가 투기를 근절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농지에 대한 DB를 구축을 해서 이후에 제도 개선하는데 DB가 제일 반듯한 게 있어야지 제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 토대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소득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저희가 추경에서 10개 사업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대상,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당초 10개에서 지금으로서는 5개 지역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군 대상의 기본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 보니까 원래 인구 대비 4.6% 인구가 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소득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이라고 하죠. 가맹점이 12.4%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하고 저희가 읍 지역하고 좀 균형되게 그 기본소득이 사용될 수 있게 하려고 그 면에도 좀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처를 좀 비율도 두고 뭐 좀 분리해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 읍에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또 면에는 돈 쓸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된 액수 중에서 6개월 안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76.7%가 다 사용이 돼 버렸습니다. 3월 달까지. 그래서 그리고 저희 장관 정책 보좌관 중에 남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말은 남해에서 보내시는 우리 보좌관이 매주 그 주말에 가면은 그 면을 한 2개 면 정도를 다니면서 읍면을 다니면서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이야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보니까 그 평소와 달리 자제분들이 주말에 엄마 아빠 보러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주말에 그 우리 기본소득 받는 지역의 모습은 면 단위에 있는 작은 식당들도 복작복작 많이 하고 있고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식사 같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일종의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만들으셔가지고 그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게 하는 그 판매하는 뭐 이런 활동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모이셔가지고 내가 커피 살게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커피도 사시고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활력이 생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크게 그 기본소득에 대한 뭐 우려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까지는 잘 안착되고 있고 뭔가 지역의 변화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시거든요. 옆 동네에서 그냥 말하자면 그냥 주소지 옮겨가지고 편법으로 기본소득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전입한 인구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그 봐서 그 요건이 돼야지 지급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 걸로는 전입한 인구의 26%가 수도권에서 이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그 주변의 대도시도 있겠지만 대도시에서 이주한 비율이 또 17%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그 지역 기본소득을 받는 지역의 지역 활성화, 소멸 방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인구의 재배치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희들이 정책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조심스럽지만 1, 4분기 해본 것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 좀 자랑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우리 그 소득국하고 농촌국의 과장님들 10분이 10개 지역하고 매칭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들이 다 있고요. 저희들이 아예 대응단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정말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작은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다 건의 내지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본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일들로 이번 주에 TF를 하나 새로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구성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저희 운영하려고 하고요. 3개월 안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간추리는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 TF 발족을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 TF를 발족하게 된 이유는 중동전쟁 요 상황 속에서 이 에너지 문제를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으로 혹은 외부에서 다 수입한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서는 우리 미래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위협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 적정 시비를 하자, 그 다음에 축분을 비료로 사용하자, 그 다음에 비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농업을 해보자 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부가 같이 좀 이런 일들에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좀 전환을 하자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농업 분야야말로 이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축분이 우리가 매년 5천만 톤 나옵니다. 축분이 5천만 톤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4천만 톤 정도는 그냥 액비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사실은 그냥 정화하는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냄새 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고체 연료화하고 바이오가스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의미 있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비료로 좀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 농업 분야야말로 버려지는 것을 에너지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의 보고가 된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경작하는 것만 150만 헥타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지조사의 범위에 전체 들어가는 건 195만 헥타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도 태양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도 자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가 2,333개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도 수상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열을 활용하고 여러 측면에서 농촌 분야야말로 재생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기본소득 하면서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야기 계속했던 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답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자라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요 답들을 좀 내는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전환 TF를 이번 금주에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베트남 대통령 순방 계기에 베트남 같이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물 검역 협력 MOU 체결을 베트남 측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이제 우리 바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열처리 가금육 시장 거의 굉장히 어마무지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바로 이제 저희가 그 열처리 돈육이라든가 한우 등을 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베트남하고 저희는 기후대가 다르기 때문에 과일 같은 경우에도 식물 검역 협상도 주고받고 하면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외 작년부터 우리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2년 차인데 참외 판매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기에는 한 요 정도 크기? 굉장히 작은 참외예요. 작은 참외인데 그걸 사과 우리 하나씩 낱개 포장하듯이 참외도 여기 낱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지금 기간 동안 수출을 시작한 지 한 달 기간 동안 하루에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개가 3,300원에 팔립니다. 그럼 베트남 물가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비싼 과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갔던 매장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황금색 과일, 그 다음에 참외가 가지는 그 식감, 아삭아삭한 식감, 이게 열대 과일에는 잘 없는 식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분이 많고 이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마스크팩도 붙였죠. 참외 마스크팩 하면은 얼굴이 하얘진다. 그래서 또 베트남 분들은 얼굴 하얘지는 거 미백 효과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베트남 장관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후대가 다르니까 서로 과일을 주고받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음번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과일 뭐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우리 키위하고 제가 이야기한 게 그쪽에서 이야기한 건 패션 프루트 이야기를 했고 저는 키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이야기한 게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참외 수출을 할 때 5월 달까지밖에 수출이 안 됩니다. 기간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때가 6월 달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농가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 기한을 5월에서 6월까지로 한 달 연장해 달라라는 거를 부탁을 드렸는데 베트남 장관하고 면담하고 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라던데요. 이틀 때 베트남 제가 있는 날 그쪽에서 허락하는 서한이 바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6월 달에도 참외를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의 이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났습니다. 온주밀감하고 키위를 우리가 수출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 후보는 온주밀감과 키위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패션 프루트하고 여지를 수출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자라는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하여튼 저는 한우하고 그 열처리 돈육 이 부분을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처리 가금육이 지금 들어가는데 열처리 가금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CJ하고 하림 두 개 업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또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 업체들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가금육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돈육하고 가금육을 섞으면 맛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처리 돈육이 같이 이 검역 협상이 되어야 우리 좀 우리 축산물들이 조금 더 수출이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K푸드 수출에서 제가 이번에 좀 강조하는 건 뭐였냐면 그냥 우리가 낱개 품목 단위로 수출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장을 확 넓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10,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제가 방린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뭐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고 우리 하나비전이라는 회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비전만 해도 직원이 1,000명이 거기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기는 두 끼를 회사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점심하고 저녁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외식 부분하고 그 단체 급식 부분에 그거의 재료를 우리 식재료로 한다면 이게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가서 그 단체 급식 하는데 우리 한식 재료를 좀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쪽에 우리 아워홈하고 우리 AT 아세안 본부하고 MOU를 아예 체결하고 좀 단체 급식 시장에 그 뭐랄까 우리 재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식 기업들도 만나봤는데 특히 뭐 두끼라든가 뭐 몇몇 업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두끼는 매장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외식 시장에서 팔리는 거의 핵심적인 재료들 예를 들면 떡이라든가 쌀떡이더라고요. 여기는 떡이라든가 오뎅이라고 하나요? 어묵이라고 하나요? 어묵 뭐 이런 재료를 다 우리 한국 재료를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수익이 되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끼 사장 이야기는 자기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데 물론 임무는 조금 줄어들지만 여기가 인건비가 싸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이 부분 외식 시장도 굉장히 우리 재료를 가지고 좀 하면은 확실히 맛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하나하나 낱개 품목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좀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짧은 기간 2박 4일 갔다 왔거든요, 베트남에. 근데 짧은 기간인데 굉장히 우리 K푸드를 좀 널리 알릴 수 있고 앞으로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그 만남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여튼 상황까지 해서 한두 달 밀린 이야기를 우리 기자님들께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뭐 다양한 또 의견과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뭐 당연히 지금 10곳보다는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다다 익선이겠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5곳 정도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뭐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도 10곳이 된 게 이제 인구를 가지고 저희 예산 대비 인구를 가지고 하다 보니 좀 지역이 늘어나고 뭐 이랬듯이 지금도 5곳을 예정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선정 과정에서 인구가 굉장히 작은 지역들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뭐 5곳, 10곳 뭐 이 의미보다는 아무튼 기본소득이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5곳 지금 최소 5곳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평가 시범사업으로서의 평가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랑 지금 뭐랄까 평가를 하기 위한 뭐 연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할 때 기본소득이 들어오기 전 들어온 다음 어떻게 지역사회가 변화했는가 이 부분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받은 지역과 받지 않은 유사한 지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기 전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전에 그 검토 이 부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는 게 10개 군에 대한 것들을 이미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평가 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5곳이 들어와도 그 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란도 처음에는 있었지만, 뭐 파퓰리즘이다, 뭐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뭐 같이 노력한 끝에 잘 정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가 지역에서 선호에도 높아지고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좀 원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 조금 더 확대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하여튼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모임대 이수영 기자님. 그래서 조합자들 공간이 좀 심하고 네. 그 농업계에서도 약간 수기가 부족하다. 예.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네. 생각이 지금 이제 국민들과 조합원들 의견을 이제 보셨다시피 이렇게 압도적으로 말하자면 개혁에 대해서 그 열망하는 주세요. 근데 정말 개혁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여러 의견을 당연히 개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설명회도 계속 할 것이고 저희 아직 설명회 안 한 지역들에 대해서 할 것이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을 거고 거기에 그 의견 안에서도 중요한 저희들이 놓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 2차 개혁안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1차 개혁안 나온 것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도 의원님들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는 기간은 사실 여러 기회는 있었어요. 우리 여당 의원님들하고 아마 그 일종의 비대위 구성하는 그 조합장님들하고 논의하는 뭐 그런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뭐 저한테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실무자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언론을 통해서도 또 본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는 뭐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그 수기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여하튼 문제는 불거져 있고 그 문제를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정부나 우리 농협도 같이 동의하는 바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 논의를 계속 해가면서 그러나 속도감 있게 그 개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조사원들이 얼마나 잘 조사할지가 궁금한데요. 좀 역량이 좀 조사원들의 그 농지제도 개선 아마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릴 때도 저희들이 개혁 쟁점 과제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던 게 사실 3가지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그러니까 2026년에 해야 될 쟁점이 있거나 개혁을 해야 할 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하나가 뭐였냐면 농지제도 개선, 농협개혁,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요. 실은 그렇게 3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순서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농지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농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 지금도 법률안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39건이 발의가 돼 있었고 그 한쪽에서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농지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죠.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는 오히려 더 보존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연하게 규제 이거는 확실하게 농업인들한테도 좋지 않은 규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개선을 하겠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그 관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그 해소를 해나가고 제도 개혁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미비됐던 게 뭐냐면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뭐 현안 나올 때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트를 말하자면 데이터를 갖추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런 그 규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법이네. 그렇지만 좀 숙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치열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 그 식량 안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 말하자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좀 논의하는 뭐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상속농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원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한 달 동안 모집해가지고 바로 이게 투입을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사원 혼자 가서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사원들은 투입되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하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입을 할 때라도 우리 저기 지방 정부나 우리 농가원의 그 훈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현장에서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히 이제 우리 알려진 문제들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해야 될 포인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갖가지 수단을 마련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네, 아시아경제 주상동 발의도 하고 하는 것이고요. 2단계에 이제 저희가 6월 말까지는 2단계 개혁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단 그 부분도 이제 입법을 또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미뤄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의견인데 제가 잠깐 유도 단어 중에서 무슨 말인지 제가 찾아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 여지라는 여지, 단어가 예. 리치, 리치, 예. 비교 지식이 앞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바로 하고 이렇게 리치로 넘기까지. 알겠습니다. 여지가 익숙하지 않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제가 리치라고 하면 또 어떤 분이 여지라고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리치가 더 익숙할 것 같고요. 베트남 수출 시장이 우리 지금 K푸드 수출로는 4위일 거예요. 우리 액수로. 그렇죠. 베트남 제가 기억하기로 4위거든요. 제가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 4위보다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액수는 지금 2025년도 집계된 액수 대비해서 좀 더 확장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참외도 있고 일단 열처리 가금육이 새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베트남 전체의 육류 시장 이게 11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10억 달러를 다 우리가 뭐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아무튼 그 규모는 굉장히 신장이 될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이걸 숫자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 네네. 예. 두 번째는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94%가 찬성을 하고 있긴 한데, 예. 세부 사항을 보면 민감이 설치라든가 그 자회사회까지 이제 농축부 감독권이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농어청 기본소득 조만간 이제 선정을 할 때 지자체의 어떤 그 재정 투입 여력이 또 주요 평가 맞습니다. 라고 알고 네.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 초기에도 좀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 네. 이게 보니까 정말 인구 어떤 감속이 좀 심각한 그런 지역들은 이제 좀 지자체 입장에는 세수가 부족하고 또 이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사업에 좀 참여하고 싶어도 이제 좀 기세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요소를 원료로 하는 우리 무기질 비료 공공비축 방식 이야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요소 자체로는 보관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굳어지기 때문에요. 그거를 비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요소를 원료로 해서 비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료를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
좀 보관을 해두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소수하고는 좀 다른, 그 요소수는 공공비축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요소를 만드는 그 지금 제 생각이에요. 요소를 만드는 그 비료 공장 같은 경우에 또 요소 비료로서 비축을 해놓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거를 보관을 해놓으려면 그게 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온도라든가 온습도 조정 등을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창고, 비축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예산 투입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뭐 쌀도 예를 들면 공공비축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유사시에 온 국민들이 2달에서 3달 먹을 수 있는 쌀을 우리가 비축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요소를 원료로 하는 비료도 예를 들면 유사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달 분량의 것을 그렇게 좀 저장해 놓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개혁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94.5%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농업개혁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신다는 게 94.5%라는 거는 거의 뭐 어마무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원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은. 근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농협감사위원회 만드는 거는 86%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감사 권한을 그러니까 감사 권한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는 거죠? 감독 권한을 정부가 확대하는 거는 67.5%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는 찬성한다라는 것보다는 비중이 낮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찬성한다는 거 띄워놓고 놔도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67.5%, 86%가 찬성한다는 거는 뭐 굉장한 숫자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감독을 우리가 받는 거야? 그러면 이건 별론데? 뭐 이런 정도의 저는 그 뉘앙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85%가 정부가 감독하는 권한이 확대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개혁에 대한 열망이 무지 높으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감독 권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약간 그 누구로부터의 감독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론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기본소득 참 정말 전국으로 확대해도 좋겠는데 이게 항상 재정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라 제가 그래서 그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대전환 TF 이야기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결국은 이제 기본소득 확대하려면 지방에서의 재원이 마련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같이 농촌에 자원이 많은 것을 활용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좀 터도는 이것이 준비가 돼야 결국 기본소득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이거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재정투입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시는데 모든 지방이 똑같지 않고 재원에 있어서 다 차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더 재정이 열악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중을 좀 높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 사업에 좀 그런 시각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 간의 그런 재정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지방정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이게 지금은 433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 여러 이제 그 시군들이 있는데 여기 얘기 숫자가 이제 30%를 해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데 군의 경우에는 그런 군수님들이 몇몇 군수님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실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의미가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10개, 15개 군들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도 이게 굉장히 오히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면 사실 그 본 사업을 할 적에 다른 분들이 요 시범 사업 한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과제이긴 하지만 풀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 지금 쌀값이 가장 최근 소비자 가격이 20kg에 62,445원입니다. 이게 전년하고 비교하면 제 기억에 2021년이었나요? 2021년에 20kg 쌀 가격이 59,000원 정도 됐거든요. 59,080원 뭐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59,000원 됐다가 그 다음에 22년부터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 지난 3년 동안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3년 동안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2,000원으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62,000원으로 올라온 것이 우리 양정개혁한 게 2005년이니까 2005년부터 25년까지 20년 동안 다른 물가 상승하고 비교를 하면 턱없이 쌀값은 오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걸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다른 임금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101%인가 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그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농가들은 34% 소득이 올랐다. 예를 들면 뭐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밥 한 공기 가격이 287원인가 뭐 이럴 겁니다. 환산을 지금 가격으로 해보면. 근데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쌀 그것이 500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 먹는 밥값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계산을 하나 해놨던데요. 커피 한 잔이 4,600원이래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한 잔 가격을 가지고 밥 가격은 열을 먹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퀄 해보면 밥 열을 먹는 게 커피 한 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말하자면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을 천정을 뚫었다 이래버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게 지금 제대로 만약에 다른 물가하고 비슷하게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20kg가 사실은 72,000원쯤 해야 하는데 지금 62,000원인데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양쪽에 그리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쌀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 우리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된다. 뭐 양쪽 입장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가 100% 자급하는 게 쌀인데 쌀 하나는 정말 싸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국민들 한편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농림부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외줄 타는 거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균형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산자만 생각하면 저는 쌀값을 더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소비자 생각하면 정말 원래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수준으로 또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소비자들도요. 소비자 크레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쌀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10%라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들. 다른 물가보다 너무 싸다. 쌀값은 진짜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도 균형 잡힌 아직도 생산자 입장에서부터는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소비자는 이 정도는 그래도 감내할 만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외식업체에서 그러면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식업 경영을 할 때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외식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임대료, 인건비 이런 거 오르는 것에서 많은 식재료 중에 일부인 쌀값 오르는 게 얼마나 차지할까라고 해보면 그것도 조금은 저는 과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좀 이해를 하는 게 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만 농림부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지신 양쪽 모두에게 소상히 계속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을 계속 드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참고 네. 우리 박사님 얼굴이 보였어요. 예. 그 농협 반발 예산을 하고 보이긴 하는데 예산 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이거를 서두른다는 의견 함이나 목표 시점이 따로 있으신 건지 하고 네. 두 번째로 그 에너지 대전환 TF 조심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선에 되면 이게 농업인들한테 손해고 국민들한테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속도감 있게 일단락을 빨리 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지선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쟁점으로 결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람직하게는 5월 달에 좀 그 입법 지금 현재 그 제한된 것은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결정해 주셔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농촌 대전환 재생에너지 대전환 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관께서 TF 단장을 맡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단장은 우리 혁신실장이 맡으시죠? 예, 혁신실장이 부단장을 맡고요. 그다음에 3개 팀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은 우리 에너지소득국장이 그렇죠. 일단 그다음에 부가 또 총괄을 하여튼 에너지국장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국은 우리 식량국장이 하나를 맡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혁신국장이 총괄을 하고 그래서 좀 분야별로 해야 될 일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세 국으로 나눠서 세 팀으로 나눠서 거의 뭐 모든 국장들이 관련되는 국장들이 다 붙습니다. 뭐 축산국장님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스케줄로 할 거고 그 자세한 뭐랄까 TF 구성 뭐 요것도 금주 안에 오늘도 드릴 수 있죠. 예. 그래서 구성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앞서서 한 번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전수조사원 인력이 좀 담긴 첫 조사 때는 일단 전부 다 행정 뭐 이런 것들 활용하니까 괜찮은데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국특위에서는 특사경 제도 좀 활용하자 농가는 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관련해가지고 업무 계신지 궁금해요. 연령층이나 가구가 들어왔는지 1인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실태조사를 대통령께서도 지시했던 걸로 기억 언제쯤 결과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중동 전쟁 문제들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수급이 뭐 불안한 건 아니다, 안정적이다라고. 어떤 제가 마지막에 하신 내용은 이게 중동 전쟁으로 문자재 수급 불안. 그래서 그런 논의를 좀 하시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막상 또 현장을 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그런 거 아닌데 좀 뭐랄까 오버하신다 그러면 죄송한데 좀 아주 그리고 뭐랄까 그 하나의 뭐랄까 좀 잘못된 예시 뭐 이런 게 좀 과장돼서 보도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우리는 뭐 이미 떨어졌다 뭐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미 사실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미리 확보하기 위한 뭐 이제 이런 경우인 것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비닐하고 특히 비료 같은 경우는 실은 농협 중심으로 해서 지역 농협 중심으로 해서 수요도 거의 다 알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갖고 있는 보유량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약간 뭐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제가 확인해봐라라고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굉장히 그냥 그런 식의 가수요인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들이 하여튼 알려주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약간 그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좀 수도권하고 그 전남북이나 우리 경상도 지역하고 좀 문제 양상이 다를 거는 분명하고 조사의 양도 다를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 인력
배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투입하는 방법도 그렇고 좀 지역별로 차등을 두려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특사경 제도는 저희 협의를 잘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말씀하셨나요? 기본소득 인구 그거 조사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예, 조만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주민등록조사상으로는 그런 게 자세히 안 나타나서 그거는 하여튼 일일이 다 설문조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열심히 좀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적당한 기회에 그거는 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자회견을 좀 네? 아, 들으세요. 품목별로 좀 영농 집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영농 사육 잡기가 어떠한데 비닐이 많이 들어가는지 비료가 많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합니다. 주산지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고추나 감자 같은 멀칭하고 또 비료가 필요를 하는데 대규모로 사용하는 그런 잡기가 임박하는 데는 멀칭 대표 같은 걸 충분히 확보해서 멀칭도 지금 대부분 완료를 했고 비료도 충분히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그거를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소비료 같은 경우는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보다 32%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 비교했을 때 그만큼 농가에서 충분히 미리 확보한 그런 분들이 많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는 가격이 오를까봐 미리 보고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신청을 했다가 혹은 받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거 뭐 이거는 아직은 지금 왜냐하면 이게 3달을 말하자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증빙이 된 다음에 저희 신청하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숫자는 없는 것 같고요. 26%, 17% 이렇게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새로 이주한 분들 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숫자 그대로인 걸로. 그러면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소급 적용하는 거니까 기간 지나면은 받을 분들까지 포함해서 일단 2월 달까지 이주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다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 더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 숫자가 하여튼 새로 전입한 인구 중에 비중이 이렇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지급을 말하자면 부당 이주하신 분, 부적절하게 신청하신 분은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보고받았을 때 7월 말까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주 상관에 8월 말 것까지 확보됐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요즘 상황이 어려워도 공급망 확대하려는 지금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계속 요 부분은 뭐 점차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확보가 될 것인데 오히려 이제 가격 이슈가 있겠죠. 공급망은 확보했는데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경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건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말하자면 지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농진청의 흙토랑 이런 걸 시스템을 보니까 토양 검사를 해서 보면 결과를 보면 이게 굳이 비료를 안 뿌려도 되는데 뭔가 비료를 무기질 비료를 많이 뿌리면 듬뿍 주면 좋은 건 줄 알고 막 뿌린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제가 갔던 한 농가도 토양 적정십이 사실
그 결과지를 놓고 보면 5년 동안 무기질료를 안 뿌려도 되는 땅인데 습관적으로 작년에 얼만큼 했으니까 또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시비라는 것을 좀 그 제대로 확산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정보도 주고 좀 이걸 알려주자.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적정 시비를 해보자라는 거. 그다음에 농가들 스스로 그래야지 좀 비료량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축분을 그 좀 비료로 쓰게 되면 요 또 비료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농진청에서 그 대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를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지만 이제 그 오랜 동안 관행이라는 게 일시에 싹 또 모두 전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또 올해 수요량인 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우리 요소를 원료로 한 무기질 비료 양이 수요량이 39만 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9만 톤 중에 이제 8월 것까지는 문제 없이 됐지만 하반기에 확보하는 양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가 이 요소를 원료로 한 무기질 비료 사용량이 35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수요량을 받아보니 39만 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정도로만 써도 사실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씩 이걸 좀 줄여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하시려고? 예, 하십시오. 결론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구조 개편하고 사업구조 개편의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지금 경제사업, 경제지주의 적자 문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포함이 될 거고, 그 인적 분할 얘기들도 실제 현장에 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할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그 조합의 경제 사업들하고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제 세제도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 네. 그 멤버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농지 투기 8년 작용. 그것 하여튼 저희 모든 그 농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DB 구축과 동시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답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 농지제도 개편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그야말로 누구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는 게 확실히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바꿀 건데요. 좀 쟁점이 있고 수기가 필요하고 좀 이게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그 DB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분 정도. 지금 영농형 태양광법이 지금 우리 상정이 돼 있잖아요. 영농형 태양광법에 그 반영이 좀 돼 있긴 한데 제가 영농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이런 이야기하면서 원칙으로 내세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 중에 이제 그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수익의 주민들한테 수익이 내재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난개발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되게 원칙 중에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하나하나 띄엄띄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분간 재구조화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재생에너지 특화지구 뭐 이런 것도 연계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그 난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수익이라는 게 자본 투입한 분들한테 가져가고 주민들은 땅만 빌려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경관은 망가지고 수익은 밖에 사람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땅만 빌려준 결과가 된다. 요거를 막는 게 저는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전환 TF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여튼 주력을 할 겁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법에도 그런 정신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재생에너지 전환을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간적으로 난개발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주민들한테 수익이 내재화되어야 될
되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39짜리 한 판, 예,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달걀이 오히려 그 39 한 판이 보통 저기를 쓰잖아요. 그 특난 쓰잖아요. 그쵸? 특난 쓰잖아요. 특난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 때문에 왜 이게 7,000원 넘어가면 좀 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국산도 얼마 전에 들여와가지고 그거는 5,900원대인가요? 5,900원대에 다 하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달걀 납품 단가 인하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6,00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지 예, 그 부분은 좀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가격 이슈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입해서 지금 가격을 좀 낮추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납품 단가 인하 등을 해서 소비자한테 하여튼 그 좀 이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부재지주들이 경작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임차농들을 그 내쫓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유튜브에서 그 유튜버들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슬기롭게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걸 저희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말하자면 조사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인들이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번 일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제도적으로도 오히려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말하자면 이번 기회에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럴듯합니다. 네. 네, 시간 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문화일보 정상님이군요. 아까 말씀하셔서 조금 그러니까, 더 네.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정말 채소가 작황이 너무 좋아서 그 소비자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생산자들 입장에선 가격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소비 촉진도 하고 있고 할인 지원도 하고 있고 하여튼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일단 소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 보여서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 3대 가축질병 부분이 지금 이번 겨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역이 뚫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넌센스인 게 방역이 뚫렸으면 이게 이제 사료에서 말하자면 원인이 있었다는 걸 밝혀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이 사료 요 이슈 때문에 계기로 양돈농가 전체를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먼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자진신고를 오히려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한번 우리들이 미비한 대목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거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일단은 감염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염력이 평소에 10배 정도 되는 감염력을 가진 거였고요. 요번에 그다음에 혈청형이 보통은 한 개 혈청형 정도가 보통 나옵니다. 이번에 3개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병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즌이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 닭 같은 경우에 산란계 특히 피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훈 그리고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단발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아기를 가진 그러니까 임신한 우리
소한테는 백신 접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누락된 개체들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도 말하자면 항체 형성이 돌발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이지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백신으로 컨트롤이 오히려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하튼 결과적으로 해서 축산농가들도 다 같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근데 질병 발생한 곳을 보면 결국은 방역의 최전선은 결국 농장인데 그 부분에 미비점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정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같이 끌어올려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오히려 다잡는 계기로 삼고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그러면 결국 국민들한테 연결되는 이 수급 문제는 어떤가라고 보면은 이 달걀 이슈가 있는데 달걀이 지금 많이 생산됐을 때 한 5천만 개 일 나왔죠. 근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4,700만 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4,700만 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 상황은 산란계 이제 달걀 낳는 이제 이런 주기를 보면 요거는 조만간 올라올 것이라서 크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육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란계 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란계뿐만 아니라 육계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벌써 초복 걱정하거든요. 초복 중복 시즌에 그때 이제 육계 수요가 많아질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종란 수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란 수입해서 2달 지나야 육계로 드실 수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 수입하는 일도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즌 지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그다음에 혹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돌아보면서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수급에는 영향 안 미치도록 저희들이 미리미리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농협이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함께 일어서고 혼자는 어렵지만 같이 헤쳐나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곁을 지켜주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손길 농협은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NH농협